2018년 서울시 고졸 채용 건축 계획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계획 문제가 출제된 것들을 한번 문항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항 분석은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에 2015, 16, 17년 3개년에 대한 문항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어긋나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건축에 대한, 우리가 한국 건축에 대한 문제 한 문항, 그 다음에 서양 건축에 대한 문제 두 문항, 법규에 관한 문제 네 문항, 뭐 단독주택에 대한 거 하나, 공동주택에 대한 계획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문제 두 문제, 거의 문항 수가 거의 같습니다. 단 2015, 16, 17, 18에 예를 들면 업무시설이라든지 사무실 같은 걸 얘기하겠죠. 열환경, 공기환경, 빛환경, 뭐 이런 이 건축 환경에 대한 것들,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건축계획의 개요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뭐 빛환경이니, 그 다음에 열환경이니 하는 문제, 색채에 대한 문제 하나, 설비 문제 두 문제,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법규 문제 네 문항 나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법규 문제가 한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출제 내용은 전 분야에 걸쳐서 모든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느 부분에 편중하지 마시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자. 또 그 다음에 중요도를 봤더니 서양 건축, 설비, 이 공동주택에 대한 문항들이 조금 많이 나오더라.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보시고 실제로 관연도 문제 풀이, 그런 강좌를 우리가 또 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좌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이번에 출제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제가 문항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봅니다. 그림과 같은 보와 석가래가 드러나는 우리나라 건축의 천장은, 그랬습니다. 뭐 그냥 보여주고 우리나라 천정 물어봐도 됩니다. 그런데 사진이기 때문에 혹시 사진이 제대로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니 바로 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보와 석가래가 드러나는, 보와 석가래가 보이는, 보하고 석가래가 보이면서 석가래 사이에 회를 칠해 놓은 이러한 천정을 뭐라고 하는가 물었습니다. 우물천정, 연등천정, 보개천정, 귀저비천정. 그래, 뭐 당연히 정답은 연등천정입니다. 우물천정이라고 하는 것은 격자형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보개천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위자리나 또는 불상자리 있는데 상부에 보면 뭔가 상징적인 그러한 것들을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개천정이죠. 귀저비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연 부분을 꺾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귀저비천정이라고 합니다. 1번 문제는 우리나라 건축, 한국 건축에 대한 문제 하나 출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글은 중요하게 여겨서 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글보다 실물을 보는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물에 대한 거를 사진으로 있거나, 우리 뭐 예를 들면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거나, 아니면 기회가 되면 고건축을 보게 될 때 저 천정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내용들을 한 번씩 보시면 다음에 시험 보실 때는 아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2번 문제 봅니다. 업무시설의 평면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업무시설, 사무실이죠. 물론 업무시설 속에는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이 사무를 보는 공간들을 우리가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여기서 업무시설, 그럼 대부분이 사무실을 어떻게 꾸몄느냐. 은행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무를 보는 공간도 있지만, 물론 본점 같은 경우는 사무를 보는, 나머지는 전부가 다 소위 말하면 창고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업무시설을 볼 때 평면 계획을 할 때 말하자면 실을 나누는데, 실을 개별로 나누냐, 쉽게 표현하면 자그마하게 나누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터서 공간을 넓게 쓰느냐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죠. 물론 우리 고등학교 교재에서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개실 시스템과 개방형 시스템, 말하자면 개실형과 개방형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개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 단위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개실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단위를 쓰고 있는 거, 뭐 쉽게 표현하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의 공간이 아주 넓죠. 대학 같은 데 가보면 교수님들 공간은 연구 공간이라 그래서 1인이 한 사람씩 쓰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실형이냐 아니면 개방형이냐 그렇죠. 개실형은 개방형에 비하여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에 적합하다. 그렇죠? 독립성의 업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혼용되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독립된 그런 공간이 개실형이다. 두 번째 봅니다. 개실형은 개방형에 비해서 공간의 가변성을 고려하기 용이하다 그랬습니다. 개실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독립된 그러한 공간인데 이 공간들은 공간의 가변성,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물었죠. 어떻습니까? 적응하지 못합니다. 개방형은 그러한 공간의 가변성에 대응하기가 쉽지만 개실형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세 번째 봅니다. 개방형은 개실형에 비하여 원활한 상호협의가 필요한 업무에 적합하다. 그렇죠. 바로 옆에 있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좀 좋지 않은 행위이긴 합니다만 조금만 소리를 높여서 부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통화를 할 수 있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개실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개방형은 개실형에 비해서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쉽게 표현하면 칸막이를 우선 안 했다는 겁니다. 칸막이를 우선 안 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다못해 스위치를 사용을 하더라도 각 방마다 하나씩 사용해야 되는데 개실형은 몇 개의 등을 한꺼번에 스위치를 사용했어요. 확실히 이런 시설비가 저렴하다. 공사비가 저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10번만 읽어봐라. 어떤 문제든지 이 책을 10번만 읽으면 충분히 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쓴 책이 나오게 됐을 겁니다만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들을 자꾸 반복해서 하고 그걸 응용해서 하고 문제를 자꾸 바꿔서 내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1번 같은 경우 그림을 주지 않고 설명으로 줍니다. 즉 이 석가래라든가 보가 실제로 사람 눈에 보이게 돼 있다.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에는 회로 마감을 해놨다. 뭐 쉽게 표현, 회반죽으로 마감을 했다. 회로 마감을 한 이러한 천정을 무슨 천정이라고 하는가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여주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다음 그림이 의미하는 천정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글로 낼 수도 있고 박스형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형으로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만큼은 한 줄이라는 거죠. 한 줄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2번 역시 그렇습니다. 개실형과 개방형을 구분할 줄 아는가? 그것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문제죠. 3번 문제 봅니다. 상점의 평면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아마 이 상점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어떤 공부를 하든 하다못해 기능사, 뭐 하다못해라 그래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은 아주 기본적이라고 하는 기능사 공부할 때도 무수히 많이 나왔던 문제일 겁니다. 상점의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쉽게 표현하면 상점은 목적이 뭡니까? 물건을 파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얻겠다고 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물건이 잘 팔리게 해야 되는데 물건이 잘 팔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고객이 모든 물건들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만한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줘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 고객의 동선은 길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다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과 같이 갔을 때도 물건을 사고서 돌아오면 피곤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물건을 보려고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즉 고객의 동선은 원활하긴 하지만 길게 만들어서 모든 물건을 보게끔 만들어야만이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종업원의 동선은 적은 인원으로 상점을 관리를 해야만이 경비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선이 짧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고객이 물건을 사고 나서 피곤한 건 문제가 되질 않지만 종업원이 하루 근무하고 나서 피곤을 많이 느낀다면 다음날 근무하는 데 지장을 줄 거다. 그래서 고객의 동선은 길지만 원활해야 되겠고 종업원의 동선은 짧지만 효율적이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업무를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고객의 동선은 되도록 짧게 계획하며 요 내용만 알아도 이 문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번 시험 문제를 제가 전체적으로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웠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부를 좀만 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동선은 되도록 길게 계획해서 보행거리를 단축시킨다. 보행거리를 단축이 아니라 연장시킨다. 보행거리를 늘려줘라. 가능하면 많이 돌아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1번이 틀린 내용이죠. 종업원의 동선과 고객의 동선은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부딪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부딪히지 않아야만이 고객이 다니는데 소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다는 거죠. 3번 봅니다. 진열장 배치 중 굴절형은 진열장과 고객의 동선을 곡선의 형태로 배치한 형태. 굴절형 말 뜻 그대로입니다. 굴절되어 있습니다. 뭔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시겠죠? 배치 중에 환상형이라고 하는 뭔가 돈다는 거죠. 그렇죠? 환상형은 상점 중앙에 진열장을 정사각형이나 원형으로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거. 물론 직렬형도 있고 그 다음에 직렬형과 그 다음에 굴절형, 환상형 이것들을 조합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의 특성, 그러니까 동선에 대한 특성과 그 다음에 이 매장 배치에 대한 내용이 같이 혼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상점의 평면 계획을 전체로 묶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평면 계획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상점 계획에 대한 내용 중 상점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래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무엇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문제가 우리가 좀 그 분야로 국한되니까 그렇지 않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어느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4번 문제 봅니다. 아파트의 평면 형식입니다. 즉 계단실형이냐 복도형 중에 편복도냐 아니면 중복도냐 그 다음에 집중형이냐. 물론 요 사이 나누고 있는 방법들은 뭐 복도형 중에도 우리 뭐 2호 연립이냐 4호 연립이냐 뭐 이런 형태로다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분은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실형,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로 해서 직접 단위주거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단위주거 수에 따라 2단위 주거형, 다수단위 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복도에서 우리가 통상 두 가구를 들어가는 것들을 그동안에는 계단실형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몇 개 홀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는 거죠. 편복도형은 건물의 한쪽에 긴 벽도, 외부 벽도죠. 만들어 단위 주거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엘리베이터 한 대당 이용 단위 주거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계단실형보다 효율적이다. 계단실형 2호 연립, 3호 연립, 4호 연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4가구밖에 사용 못합니다만 아마 우리가 그 계단실 형태의 아파트를 보면 10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물론 엘리베이터가 2대가 중간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편복도다. 물론 이것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거 중복도,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거 집중형,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보시죠. 중복도형은 건물의 중앙에 복도가 있는 형식으로 내부에 복도가 있는 형식으로 단위 주거가 복도의 양쪽에 배치되어 고밀화될 때 유리하다. 아주 밀도 있게 엘리베이터 효율도 높이고 대지 효율도 높이고 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집중형입니다. 단위 주거의 일조 조건이 균등하기 때문에 집중형입니다. 가운데다가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를 놓고 엘리베이터 홀이나 복도에서 바로바로 주거로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복도형의 일부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거의 같은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복도를 통해서 각 주어의 이동이 이루어지느냐 복도에서 바로 들어가느냐 하는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 모여 있다. 엘리베이터 하나 홀이나 들어 올라와서 복도를 통해서 바로 각 주어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조 조건이 동서남북에 다 주어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일조 조건이 불균등할 수밖에 없죠. 남쪽에 있는 가구와 북쪽에 있는 가구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균등하기 때문에 평면계획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실의 형태 평면계획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형 형태라든가 또는 뭐 4호 연립이라든가 물론 4호 연립을 어떻게 연립했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서남북 사방에다 주어를 배치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평면 형태가 됩니다. 어렵다기보다 도저히 불가능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에 지금 내용이 틀린 내용이죠. 일조 조건이 불균등하고 평면 계획이 용이하다. 즉, 이 공동주택의 평면 형식에 의한 분류, 공동주택 그러면 아마 평면 구성에 의한 형식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입체 형식에 의한 분류, 뭐 이런 내용들의 공부는 제일 먼저 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법규 문제죠. 보겠습니다. 하천, 그 다음에 통과도로가 있고 계획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그림과 같은 조건을 가진 계획대지의 면적은 말하자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구하기 위해서 대지 면적이나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나 그 다음 바닥 면적 이것들을 산정하는 것 중에 대지 면적에 대한 얘기죠. 대지 면적은 소위 말하면 대지가 있는데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대지가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무엇과 같이 인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규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천에 인접되어 있으면 통상 기본적으로는 도로의 중심으로부터 도로폭의 2분의 1인 도로폭은 기본적으로 4m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2m만 접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로의 폭은 4m니까 그거 2분의 1이니까 4m의 2분의 1이니까 2m를 후퇴한 것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하천이라든지 경사지라든지 쉽게 표현하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반대편에 2m의 도로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곳과 인접해 있다면 공원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경사지라든가 철도부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반대편 도로에서부터 4m를 확보해야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양쪽에 대지가 있을 경우는 도로 중심선에서 2m만큼, 2분의 1만큼. 왜? 이쪽에 있는 주택에서 2m, 이쪽에 있는 지주가 2m를 후퇴해서 4m의 도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쪽이 하천이라든지 경사지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한쪽으로 전부 다 내야 된다는 거죠. 반대편 도로에서부터 4m.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여기가 3m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1m가 더 빠져서 1m가 대지에서부터 1m가 이것이 소위 대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실제로 내가 돈을 주고 산 내 땅이긴 하지만 이것은 대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리 알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산다든지 이럴 때, 접도, 즉, 도로와 접해 있느냐? 도로의 폭이 얼마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알고서 사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m가 빠져야 되니까 결국 20m에서 1m가 빠지죠. 1m가 빠지는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15m니까 이것이 285제곱미터 되겠죠. 이것 이외에 많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가로모퉁이 건축선, 건축선의 가로모퉁이의 건축선, 소위 가각전제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로가 교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가각전제를 해야 되는, 이 부분도 역시 도로에 포함이, 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도로의 너비가 4m, 6m냐, 또는 6m 이상 8m 미만이냐에 어떻게 교차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후퇴하는 것을 2m 할 거냐, 3m 할 거냐, 4m 할 거냐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도로와 건축선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이 문제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죠. 건축 형태의 조형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의장에 대한 문제죠. 건축 의장에 대한 문제. 그 중에 조형의 원칙, 건축 의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소위 말하면 의장 기법이 있는데, 통일을 할 거냐, 조화를 할 거냐, 강조를 할 거냐, 비례를 할 거냐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될 때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물을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 우리 기념탑 같은 경우는 전부가 다 대칭이고 아주 높잖아요. 그런 의미, 엄숙한 의미, 수직선의 의미,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의 의미,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미리 소위 우리들이 통상 요사이 얘기하는 컨셉, 개념이라고 하는 걸 먼저 세우고 어떤 조형의 원리를 이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자는, 통일은 공통되는 요소에 의해서 전체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조형은 부분과 부분 사이에 시각적인 강약이 규칙적으로 연속될 때 나타난다 그랬는데, 아주 출제하신 분이 시각적인 의미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듬에서는 시각적인 강약이 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조화에서는 시각적인 힘의 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책을, 제가 그런 얘기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10번 읽어봐라 10번 읽어봐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왜 10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시각적인 그러한 힘의 균형, 시각적인 강약이 규칙적으로 똑같은 시각적인 말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과 부분 사이에 시각적인 강약이 규칙적으로 연속될 때 이건 우리가 리듬이라 그러죠. 그래서 리듬의 종류는 반복, 그 다음에 점층, 억양이 있다.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시각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조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틀린 내용이죠. 비례는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의 크기를 정하고 단위 사이의 상호관계의 일정한 비율을 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리듬은 반복, 점층, 억양 등이 있다. 책에 비례니 강조니 스케일이니 뭐냐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도표로다가 표현해 놓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부분으로 서로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죠. 당연히 6번 문제는 정답 2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7번 문제 봅니다. 건축물에서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즉, 열 환경에 대한, 열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단열이라고 하는 거, 결로라고 하는 거, 전부가 열이 어떻게 이동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죠. 소위 건축 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벽체와 같은 고체 내부에서 주된 열이 이동하는 것을 복사라고 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의미가 뭐냐? 복사의 의미를 아는가, 전도의 의미를 아는가, 그 다음에 대류의 의미를 알고 열 관류라는 의미를 아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용어죠, 용어. 그 용어의 의미.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어떤 과목의 공부를 하시든지 사전을 찾아보는 경우들, 요 사이는 인터넷을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용어를 찾아보는 경우들이 무척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무슨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될 때, 의학 드라마를 하면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에 우리가 의미를 모르니까 꼭 자막 처리를 해주죠. 왜 그러냐? 용어를 모르면 아무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지금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이 하는데 그 이동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보고 있다. 전도, 대류, 복사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전달이라는 과정, 열 전달이라는 과정, 열 전도라는 과정을 같이 합쳐놓은 것이 열 관류입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틀린 걸 찾으라고 하는 것인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고체에서 고체로 이동하는 게 전도입니다.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열을 전달해주는 매개가 없이 그냥 열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열의 복사라고 하죠. 대류는 뭡니까? 더운 공기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대류죠.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를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도 계획과 구조와 물리 세 가지 과목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 세 가지 과목이 중심에 왜 그러냐? 건축에서 물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리 속에는 힘이라고 하는,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과목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목들을 공부하실 때 정말 우리 계획에서도 이런 관주라든가 전도라든가 전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사라든가 하는 것들의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뭐죠?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더 말할 나위 없죠. 세 번째입니다. 벽체와 같은 고체를 통하여 유체에서 유체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열관류라고 한다. 유체에서 유체가 전달되는, 유체에서 공기에서 공기로, 유체에서 유체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열 전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관류는 열 전달, 전도, 전달 과정. 말하자면 여기에 벽체가 있다면 내부의 유체의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고 벽체에서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니 이 부분은 열 전도가 일어날 것이고 바깥 공기들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이 일어나겠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과정, 열 전달, 전도, 전달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우리가 열 관류라고 표현하고 있죠. 단열은 구조물을 통한 열 손실 방지와 보온 역할을 한다. 이게 더 우리가 단열이라고 하는 거 얼만큼 신경 쓰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거 단열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요새는 우리가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열이라든지 또는 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열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이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래야만이 벽체를 구성을 하고 그럴 때 열이 이런 현상으로 전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열을 잘해야 되겠다. 소위 내단열을 할 거냐 외단열을 할 거냐. 외단열을 해야만이 열을 잘, 소위 말하면 막아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단열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9번째 봅니다.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뭡니까? 건축 설비의 문제 중에 급수, 배수, 냉난방, 공조 설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설비 문제가 통상 두 문제 정도 나오죠. 설비 문제가. 이번에는 급수 방식과 그 다음에 이 통기관에 대한 얘기가 문제가 나왔는데 바로 지금 통기관에 대한 문제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트랩의 봉수의 깊이는 5 내지 10cm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죠? 봉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있겠죠? 트랩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트랩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수구로부터 배수구로부터 올라오는 가스나 악취, 냄새, 벌레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들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봉수라고 하는 것이 필히 있어야 되는, 봉수가 없으면 이거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랩이 없는 봉수는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죠. 그래서 트랩의 봉수의 높이는 5 내지 10cm, 50에서 100mm 정도로 해야 되겠다. 루프 통기관은 위생기구마다 설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위생기구마다 설치하는 통기관을 우리가 각계 통기관,
이 루프 통기관은 회로 통기관 또는 환상 통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기구 2개에서 한 8개 이내 정도를 묶어서 통기관 하나를 사용하는 소리가 루프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한 번만 읽어봤어도 풀이할 수 있다는 문제죠. 자, 세 번째 봅니다. 벨트랩은 욕실 바닥에 물을 배수할 때 사용한다. 여러분들 아마 욕실 바닥에 그릴을 들어서 보시면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트랩을 보실 겁니다. 그게 바로 벨트랩이다. 배수피트는 옥내 배수를 임시로 저장하는 배수다. 즉 배수관,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부분에서 하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특히 지하실 같은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상 부분에 있는 것들은 지하 쪽에 있는 배수관을 통해서 자연히 중력 배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배수관이 공공하수 배수관보다 밑에, 그러니까 끌어서 당겨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펌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물이 나올 때마다 펌핑을 해서 내보낼 수 없으니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일단 배수되는 배수를 갖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 배수가 차게 되면 자연히 펌프가 양수를 해서 공공하수관으로 흘려보내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배수 방법이다. 소위 말하면 강제 배수를 시킨다는 거죠. 예, 중력 배수를 할 거냐 아니면 강제 배수를 할 거냐는 겁니다. 이 내용도 보시면 루프 통기관이 뭔가 하는 것, 각계 통기관이 뭔가 두 가지만 비교할 줄 알면 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9번 문제죠. 서양 건축에 대한 내용 중에 살아생 건축 양식입니다. 살아생 건축 양식과 관계가 가장 먼 것 그랬습니다. 모스크, 아마 이 살아생 건축의 교회, 그 다음에 타지마할, 그 다음에 미너렛, 이 교회의 꼭대기에 있는 십자 형태의 이런 형태. 물론 이것 이외에도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살아생 건축의 가장 특성, 이 세 가지, 모스크, 타지마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미너렛, 이것이 특성입니다. 모스크바라고 하는 것은, 바실리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우리 이 재판소라든가 상업 이런 쪽으로 사용하기 위한 넓은 공간들을 우리가 바실리카라 그랬죠. 포럼 의미하고 같이 볼 수도 있겠죠.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이것도 살아생 건축에 대한 내용만 읽어봤다면, 물론 여기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아마 타지마할과 바실리카. 근데 바실리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타지마할 모르고 있지는 않겠지만 살아생 건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소위 말하면 타지마할의 능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 살아생 건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큰 신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이 문제도 우리가 보시면 이번에 지문들을 보니까 최고 많이 나온 지문이 지금 소위 말하면 4번에 몇 줄이 있습니까? 10줄이 있습니다. 그전 시험 문제는 박스형의 문제에 대여섯 줄을 묶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하고 시행을 하면서 제가 모의고사의 그 박스형의 문제, 지문이 얼마만큼 길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왜? 지문이 길어서 지문을 다 못 읽어서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짧은 지문들입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이 다 서술을 하면서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죠. 통상적인 시험 문제의 의미하고 같았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문제의 질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을 읽어서 풀어야 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다. 자, 10번 문제 보죠.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근린주구, 우리가 통상 주택단지는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로서 이루어지는데 이 인보구에는 뭐가 중심이고 근린분구, 근린주구는 뭐가 중심이라고 하는 아마 어떤 책을 보시든지 도표로 표현해 놓은 것들 아마 여러분들 이 페리의 근린주구입니다. 그런데 근린주구는 아동의 생활권에 적절한 규모로 구성을 한다. 근린주구는 근린분구가 4개에서 5개 접합된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먼저 보죠. 인보고 등의 시설로서는 유아놀이터, 공동세탁소, 쓰레기 처리장 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맞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 점점 커지면서 인보구에서 중심시설, 근린분구에서 근린시설, 뭡니까? 중심시설, 그 다음에 근린주구에서의 이 중심시설, 근린주구 같은 경우 초등학교 하나다. 인보구 같은 경우 어린이 놀이터 하나 정도. 그 다음에 근린분구 같은 경우에는 후생시설인가 위생시설 이런 시설들을 갖춘 곳. 이것들이죠. 근데 3번 보시면 근린분구는 일상생활 소비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영위할 수 있는 모임으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단위에 적합하다. 커뮤니티 단위는 근린주구에서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단위가 근린분구 정도가 아니라 근린주구 정도다. 약 한 2,000명 정도 우리가 통상 얘기해 1,600에서 2,000명 정도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커뮤니티 시설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은 정답이 3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11번 문제는 친환경 건축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자, 왜 친환경 건축의 문제가 나와야 되느냐? 그동안에 단열이고 모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자연 환경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 건축이란 건축이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서 자연 환경에 해를 주지 않고 자연 자원을 활용하며 자연의 순환 체계에 연계되어 인간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죠. 생태 건축이 뭐냐? 자연적인 걸 그대로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아트리움은 건물 내에 실내 중앙호를 상부까지 수직으로 관통시켜 유리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채광, 환기 등이 용이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의미한다. 아트리움 여러분, 물론 우리 아트리움과 같이 건물 주변에 드라이에리어라고 하는 부분들 아마 여러분 지하실 부분에 햇빛이 좀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드라이에리어라고 하는 지하실 외벽 부분들을 파서 골목길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위에 그릴을 덮어서 빛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드라이에리어라고 그러죠. 드라이에리어의 의미도 이런 자연 채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소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번 봅니다. 자연환기란 압력차에 의한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중력환기냐 아니면 이 바람에 의한 환기냐 밀도 차이에 의한 환기냐 이런 우리가 자연 이 환기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자연 환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죠.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1종 환기, 2종 환기, 3종 환기, 배풍기냐 극기 팬이냐 배기 팬이냐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1, 2, 3종이죠. 두 가지 다 사용하면 1종 환기, 한 가지만 급기만 사용하면 2종 환기, 배기만 사용하면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는 배기가 3종 환기법이죠. 근데 자연 환기는 자연적으로 공기가 흐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급기와 배기를 위한 덕트와 환기관을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연 환기가 아니죠. 그래서 자연이 환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들어오고 더운 공기는 위로 떠서 상부 창으로 나가게, 즉 하부 쪽에는 급기가 되고 상부 쪽에서는 배기가 되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가 소위 자연 환기를 이용한다고 하죠. 자, 12번 먼저 봅시다. 이 자연 환기에 대한 것도 자연 환기가 뭔지만 알았다면 급기 팬이나 배기 팬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금방 알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주거의 단위 공간 계획에서 LDK, 소위 말하면 거실, 식사실, 부엌, 아주 친절하게 거실, 식사실, 부엌이라고 우리말로 써놨습니다. 이러한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즉 우리가 리빙 키친 또는 리빙 다이닝 키친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죠. 이 리빙 키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했던 거실, 식사실, 주방을, 부엌을 하나로다가 전부 다 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사용했다면 왜 사용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1번 보기를. 식사실, 식사실을
별도로 둔 형태에 비하여 동선이 길어지는 작업 능률의 저하가 우려된다 그랬습니다. 이 식사실을 따로 둔 이러한 형식에 비해서 리빙 키친, 리빙 다이닝 키친이라고 하는 것은 동선을 줄이고 공간을 줄여서 사용하려고 한꺼번에 모아놨는데 이것이 동선이 길어지고 작업 능률의 저하가 일어난데 말도 아니죠. 리빙 키친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리빙 다이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이닝 키친이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특히 구집이 이걸 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실을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는 이유는 자그마한 공간을 큰 용도로다가 쓸 수 있게끔 소위 유사한 것들 한꺼번에 모아놓은 공간인데 그러한 공간들은 바로 공간도 줄이고 거기에 동선도 줄여주고 한다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내용만 아신다고 하더라도 정답 찾는데 지장이 없죠. 소규모 주택에 많이 나타나는 형태다. 그렇죠? 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뭐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거실과 식사실 그리고 부엌을 겸용하는 유형이다. 그렇죠? 뭐 부엌이나 주방이나 마찬가지죠. 자, 다음 문제 보면 13번 문제 봅니다. 야, 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요. 여기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건축법에서는 건축이라 하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이전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신축, 개축, 재축, 이전, 증축 용어만 설명해놨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어디냐면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의 신축이라고 하는 건 뭔지, 증축이라고 하는 건 뭔지, 개축, 재축의 의미, 이전의 의미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맞죠? 증축은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 대지의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는 거다. 건축 면적도 늘리거나 층수를 늘리거나 연면적을 늘리거나 건축 면적을 늘리거나 모든 것들이 다 높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닥 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면적에 대해서 층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 조금이라도 증대시키는 것을 우리가 증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재축은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재해로 인해서 집이 무너졌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신축을 하는 것이냐 재축을 하는 것이냐 개축을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재해로 멸실됐으니까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될 것이다. 새로 짓는데 규모는 똑같이 짓는 것이 그래야만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전이죠. 기존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성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거, 요거는 대수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보를 3개 이상, 기둥을 3개 이상,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우리 모의고사에서 풀이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비교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몇 회분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구나 하는 거 깨달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것은 기둥, 보, 바닥, 벽, 지붕, 주계단이라고 하는 지붕 틀이죠. 이런 6가지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만 변경하는 것을 이전이라고 한다는 거. 목조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답 4번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건축가와 그의 작품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참 어렵죠. 근데 이거 역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로비하우스, 낙수장, 구겐하임 미소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월터 그로피우스, 테사우의 바우하우스, 그 다음에 파구스 공장, 독일의 공작연맹 전시관, 미스 반델로의 투켄아 주택 전시관, IIT 대학의 마스터 플랜, 바르셀로나 박람회 독일 전시관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알바 알토의 작품 중에 파이미오 요양원, 그 다음에 헬싱키 공과대학의 오디토리엄, 이거는
알바 알토의 작품이다. 그런데 시그램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 반델로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우리가 서양 건축사를 공부하게 될 때 각 살아생 건축의 특성과 건축가와 작품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건축계획과 설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6단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순서만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거 아마 관심 있게 보셨다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목적, 방향, 방법, 예산 등과 대지 위치, 건물 용도, 규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초기 구상 단계다. 기획 단계, 최초 단계다.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은 기획, 계획, 설계, 시공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물론 건축물을 만들어지는 과정은 설계, 계획, 설계, 시공 3단계로다가 우리가 표현해요. 근데 기획이라고 하는 단계를 만들어서 건축물을 전체를 다 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표현했죠. 맞는 얘기죠. 세 번째 봅니다. 건축계획의 의사결정 단계 중 계획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의 처리 작업은 모델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모델화라고 하는 것은 평면, 인면, 단면, 스케치,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모형까지 만들어 보는 것이 우리가 모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즉 계획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조사해서 필요한 것들만 정보 처리해서 정확히 결정하는 단계, 이런 처리하는 단계가 바로 조건 설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3번 이 문제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풀어보셨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색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아주 기본입니다. 색채 중에서도 표색계에 대한 설명이죠. 표색계는 우리가 오스발트 표색계와 그 다음에 CIA 표색계, 먼쉘 표색계가 있는데 그 먼쉘 표색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한국산업교육에서는 먼쉘 표색계를 사용하고 있다. 색채를 나타내는 체계를 표색계라고 하며 먼쉘 표색계, 오스발트 표색계, CIA 표색계 중 이 색상을 색상 명도 채도의 3가지 속성으로 나타낸다. 채도는 색의 선명하고 탁한 정도를 말하며 순색에서 채도가 높은 빨강의 채도를 14로 한다. 같은 계통의 색상이라도 색의 밝기 어두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처럼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성질과 밝음을 감각화해서 척도한 거 말하자면 이 색이 똑같은 색이라고 하더라도 빨간색이 있고 연한 빨강이 있고 점점점 순서를 나눌 겁니다. 그것들이 단계를 척도화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명도라고 하죠. 마지막 4번 봅니다. 먼쉘의 표색계에서는 빨강, 노랑, 파랑의 3가지 색을 기본으로 한다. 먼쉘의 표색계는 5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죠. 그리고 거기에 중간색 5개를 합쳐서 우리가 10가지 색을 순색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색은 빨강, 노랑, 파랑뿐만이 아니라 녹색과 보라가 있죠. 이것의 중간색인 연두, 주황, 청록, 남색, 자주 이것들까지 합쳐서 모두 10가지 색을 순색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쉘의 표색계가 가장 기본이다. 색채 계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명도채도, 그 다음에 색상, 명도채도 3가지 요소, 그 다음에 표색계에 대한 거, 색의 느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17번 문제 역시 법규 문제, 18번 문제 법규 문제입니다. 자, 17번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상 용도지역의 세분화된 지정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축법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자꾸 이해와 법으로다가 밑에 법으로다가 보내주고 있죠. 그 중에 이제 구분이 됐는데 거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우리가 크게 구분하죠. 그래서 그 중에 주거지역도
전용주역이냐, 일반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로 다 세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법 쪽에서 먼저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나.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필히 들어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위 말하면 양호한 주거 환경이냐 편리한 주거 환경이냐에 따라서 편리한 주거 환경이면 일반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 환경이면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용 주거지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 그랬는데 편리한 곳이 아니라 양호한 곳이 가장 소위 말하면 양질의 그러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전용 주거지역이다. 중심 상업지역, 도심 및 부도심의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용 공업지역, 주로 화학, 중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보존 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 등에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이것뿐이 아니죠. 상업지역도 4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공업지역도 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도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공부하실 때 보셔야 될 것은 전용주거지역의 의미, 왜 그것을 지정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왜 지정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왜 지정하는 이유가 뭔지 각각의 전체적으로 또 거기에는 전용주거지역도 1종, 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도 1, 2,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누기 전에 전용지역은 왜 우리가 나눴는지, 일반 주거지역은 왜 나눴는지 나눈 이유들을 먼저 우리가 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항상 전체 내용을 보신 다음에 세부 내용을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출제가 되겠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될 거고요. 18번 문제 봅니다. 학생 수 500명 규모의 중학교 계단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여기 지금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 수가 500명 규모의 중학교의 계단 설치 기준 그랬는데 규모가 500명이냐 5,000명이냐 5만 명이냐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에 계단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설치해야 되겠는가 하는 설치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단 규정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계단과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계단은 조금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높이가 3.6m인 계단에는 1.8m 높이의 지점에 너비 1.5m의 계단참을 설치하였다 그랬는데 규정은 뭐라고 하면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이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비 3m의 이 계단참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는가? 맞죠? 높이가 2.1m인 계단에서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해라. 높이가 1m가 넘으면 양쪽에 난간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는가? 맞죠? 세 번째 봅니다. 너비가 4m인 계단 중간에 2m마다 난간을 설치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중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계단을 사용하다 보면 가운데 난간이 있는가 하면 양쪽엔 당연히 있고 가운데도 난간이 있는 걸 보실 텐데 바로 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죠. 계단의 단높이는 20cm, 단너비는 25cm로 했다 그랬는데 중학교의 규정은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18cm 이하로 해라. 단높이는 높지 않아야 된다. 단너비는 26cm 이상으로 해라. 단너비는 얼마든지 넓어도 좋겠다. 물론 너무 넓으면
사용하는 것들이 계단 단이 넓다 그래서 무조건 안전하다 그래서 넓다고 사용하기가 쉽냐? 아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오히려 2번 걸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볼 때 적당하게 사람이 보폭이 약 45cm 정도 봐서 2개의 합계를 약 45 정도로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 계획상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하고 26을 합치니까 44. 15하고 30을 합치니까 45.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중학교 계단의 단 높이는 너무 높았고 단 너비는 너무나 작았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죠.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19번 봅니다. 급수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또 설비 중에 급수 설비에 대한 얘기죠. 급수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압이 높을 때는 수격작용이 일어나기 쉽다. 그렇죠? 당연히 수격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를 때 갑자기 밸브로 막았기 때문에 흘러오던 물이 와서 부딪혀서 생겨나는 소위 진동과 소음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유속이 빠를수록 당연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수도 직결 방식은 오염이 적고 보수 관리의 필요성이 적다. 그렇죠? 우리 오직 수도 꼭지만 틀어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보내주는 물을 그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하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디다 물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가장 큰 특성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설비들을 관리해야 될 그런 것들이 거의 극히 드물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배관만 우리가 관리하면 되니까 이런 이 소위 말하면 유지 관리비가 보수 관리가 필요가성이 적다.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은 수도 본관으로부터 물을 저장 탱크에 저장하지 않고 공기 압력으로 직접 급수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우물 같은 데 수도가 있어서 틀으면 앵 소리 나면서 소위 펌프, 양수 펌프가 돌아서 물을 끌어올리죠. 근데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 안에 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저장 탱크에다 저장을 소위 저수저라고 하는 저장 탱크에다 저수를 해서 그 물을 양수 펌프로 해서 급수 펌프로다가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것이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입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죠. 고가 탱크 방식은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단수가 되어도 일정량 급수를 계속할 수 있으며 대규모 급수 설비에 적합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보시면 탱크가 있을 겁니다. 그 탱크가 바로 이 고가 탱크죠. 물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을 거기다가 많이 보관시켜서 사용을 하고 물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펌프로 올려서 물이 항상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데 물이 오랫동안 저장돼 있으니까 오염될 염려가 많다는 거죠. 이 문제만 보더라도 고가 수조, 급수 방식 중에 수도 직결 방식, 고가 수조 방식, 압력 수조 방식,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이런 것들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용어 정의만 알면 전부 다 풀이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죠.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근데 이 용어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다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빛 환경에 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광속은 빛이라는 복사 에너지가 어떤 면을 단위 시간 내에 통과하는 빛의 양을 말한다. 단위는 루멘을 사용을 한다. 맞는 얘기고요. 조명도, 조도는 어떤 점의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광속으로 표시하며 단위는 럭스를 사용을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먼저 보죠. 휘도는 어떤 장소의 단위 면적당 밝기 정도를 말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번에 광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광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점광원의 단위 입체각의 발산 강속을 의미하는 것이 광도입니다. 근데 지금 시야 내에 어떤 휘도 때문에 불쾌감을 주고 이건 휘도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눈부심 현상에 대한 설명도 아니죠. 시력의 일시적인 감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뭡니까? 이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를 들어가면 특히 운전하다가 이 터널을 들어가면 앞이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는 빛이 굉장히 밝고 중간으로 갈수록 빛이 점점 약간 약해지게끔 만들어 놓죠. 우리 눈에 이 소위 말하는 수능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0문항들을 풀이해 봤는데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주 평이했습니다. 뭐, 2번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문제를 2번 걸러서 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좀 평이한 문제들을 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런 내용의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결국 시험 점수는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 시험 본 분들이 시험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공부를 준비하시게 될 때 이런 문항 분석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세세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들이고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세분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지 세분된 내용만 공부하시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들도 보면 용어에 대한 내용들,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정도의 문제지 그것들을 2번씩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모의고사 때 설명을 했습니다. 침엽수 자연건조로 가능하고 활엽수 인공건조로 사용해야만 된다고 했을 때 자연건조, 인공건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활엽수, 침엽수를 구분해 놓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응용해 간 것이죠. 근데 이 내용들을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운영한 이 내용들, 응용한 내용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치중해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조금 응용했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법규 문제에서 법규의 규정에 3m 이상 이랬을 때 그 3.6m로 1m 이상 그랬을 때 1.5m로 다 수치를 줘서 한 그런 내용들의 문제 외에는 거의 응용한 내용은 없었다. 가장 기본적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